35억 빚은 네가 다 갚아. 우린 떠난다. 시뻘건 압류 딱지가 도배된 집안에 홀로 남겨진 수연. 시댁 식구들이 35억 원의 빚 대신 적선하듯 던지고 간 건 쓸모없는 돌산 계약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도 잠시. TV 긴급 속보를 확인한 수연의 입가에 서서히 통쾌한 역전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조롱하듯 버린 그 돌산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천문학적 가치의 보물지도였으니까요. 벼랑 끝에 내몰렸던 며느리에서 절대 권력의 심판자로 각성한 수연의 서늘한 반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독하게 마음먹은 수연의 통쾌한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남편분 연대보증 채무 35억 원, 오늘부로 경매 개시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집행관들의 무자비한 선고와 함께 시뻘건 압류 딱지가 냉장고며 텔레비전이며 가리지 않고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애지중지하던 아이의 낡은 피아노 위에까지. 거실 전체가 핏빛 종이로 뒤덮인 그 흉측한 풍경이 한 여자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쥐고 있던 수연의 손에서 맥없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파와 두부가 차가운 현관 마룻바닥 위로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수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김수연 씨 맞습니까? 남편분 사업체 연대보증 채무 35억 원, 오늘부로 가압류 집행합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시커먼 양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구둣발로 버젓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세간살이 하나하나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들러붙었거든요. 애지중지하던 아이의 피아노마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압류라니요? 보증이라니요? 전 제 인감도장 내어준 적 없습니다. 수연이 핏기가 가신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완벽하게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수연의 코앞에 들이밀었거든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훅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간신히 버티던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한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티 내지 말고 내 빚 35억 다 떠안아줘서 고마워. 우린 뜬다. 식탁 위 똥땅은 위자료니까 파먹고 살든가. 화면을 가득 채운 민석의 문자 메시지에 수연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한 겁니다. 그 막대한 빚을 고스란히 떠넘긴 채 해외로 야반도주를 해버린 참이었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석은 수연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비로한 눈물을 쥐어짰었거든요. 여보, 딱 일주일만 시간 줘. 4명에 돌려놓고 당신 고생한 거 다 갚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그 간악한 혓바닥에 속아 넘어간 대가가 바로 20벌건 압류 딱지 밭이었습니다.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부부의 연도 없다더니 딱 그 짝이었거든요. 사람의 탈을 쓰고 아내를 총알바지로 내세우다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천벌을 받아 마땅한 노릇이었죠. 수연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금고 다이얼을 미친 듯이 돌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는 순간 수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먼지 한 톨 남지 않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법원 집행관들이 시뻘건 딱지를 붙이고 돌아가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바깥 현관문이 뜯겨나갈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남편 놈이 35억 원 들고 튄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등신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고 당장 문 열어.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악담이 집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였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구석에 숨어 사시나무 떨듯 오열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동자는 거세게 흔들리다가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사정없이 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지만 수연의 서늘한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꽂혀 있었죠. 바로 시댁 식구들의 조롱 문자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었습니다.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리던 수연의 손이 이내 그 전화기를 부서져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의 헛된 눈물이나 망설임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거침없이 화면을 터치해 며칠 전 시댁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상담했던 담당 수사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수연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네, 반장님. 제 남편의 35억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증거 지금 당장 넘기겠습니다. 비참하게 버려진 며느리의 독한 반격이 마침내 그 서늘한 막을 올린 겁니다.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과의 짧고 허망한 통화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시뻘건 압류 딱지가 도배된 거실에는 수연의 거친 숨결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명백한 명의도용 증거를 지금 당장 찾아내야만 하는 절박한 참이었죠. 그 강박이 수연의 온몸을 옥죄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난장판이 된 식탁 위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종이 쪼가리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식탁볼을 쓸어내리던 참이었습니다. 수연의 메마른 손끝에 거칠고 낡은 질감의 서류 봉투 하나가 묵직하게 걸려든 겁니다. 민석이 도망치기 직전 보란듯이 식탁 정중앙에 던져두고 간 조악한 누런 봉투였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봉투의 입구를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종이 뭉치 하나와 삐뚤빼뚤하게 갈겨 쓴 쪽지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 박 여사가 기획부동산의 얄팍한 상술에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 사들였던 강원도 돌산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악성 재고 중의 흉물이었거든요. 그 위로 툭 떨어진 쪽지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악독한 저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본도 없이 자란 것. 내 아들 35억 빚 다 떠안아줘서 고맙다. 위자료로 이 똥땅 남기니까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아라. 그 끔찍하고도 모욕적인 글귀를 읽어내려간 수연의 목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밤낮 없이 대소변을 받아내며 헌신한 며느리에게 35억이라는 거대한 사형 선고를 내린 것도 모자라 이런 휴지 조각을 적선하듯 던지고 가다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악랄하고 잔인할 수 있다니 하늘이 노하고 벼락을 내리쳐도 시원찮을 노릇이었죠. 수연은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겁니다. 낡은 서류를 쥔 두 손에 시퍼런 핏대가 솟도록 힘을 쥐어짜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같은 시각 대형 국제공항의 최고급 퍼스트 클래스 VIP 라운지는 그야말로 딴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푹신한 천연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은 박 여사와 아들 민석의 얼굴에는 번들거리는 탐욕이 가득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과 캐비어 요리가 보란듯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의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돈으로 방금 면세점에서 긁어 모은 화려한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매만지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터니가 다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이제 그 거머리 같은 것은 평생 35억 빚 이자나 갚으면서 길바닥에서 썩어 죽겠지. 박 여사의 저급한 폭언에 민석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한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가볍게 맞부딪히며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라운지 안을 가득 채운 겁니다. 엄마도 참. 그래도 명색이 2년 동안 엄마 병수 바래준 사람인데 불쌍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쓸모없는 똥땅 문서라도 식탁에 예쁘게 남겨주고 왔지. 그거라도 꼭 쥐고 흙 파먹다 보면 당장 굶어 죽진 않겠지 뭐. 어미나 아들이나 낯짝이 두껍기가 철판보다 더한 참이었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의 부모까지 들먹이며 인격 모독을 서섬지 않는 인간들이었거든요. 시아버지의 약값을 벌어보겠다고 밤낮 없이 마늘을 까느라 지문마저 달아버린 수연의 거친 손을 그들은 시궁창 냄새가 난다며 조롱하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들이켜는 달콤한 샴페인이 훗날 뼈저린 절망을 안겨줄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시시덕거리는 꼴이라니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이 오만한 모자의 범죄 행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 시각 수연은 명의도용의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 민석의 서재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서류 뭉치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육중한 나무 서랍장을 통째로 뒤집어 엎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거든요. 서랍장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지만 정작 수연이 애타게 찾는 은행 보안 카드나 대출 관련 서류는 단 한 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싼 한약을 지어 바치느라 밑창이 다른 10,000원짜리 시장 구두를 꿰매 신던 수연의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방 안은 처참한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초점 잃은 시선이 다급하게 책상 밑에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향한 참이었습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려는 것을 억지로 버텼습니다. 본체의 덮개를 거칠게 뜯어냈거든요. 드러난 컴퓨터의 내부는 참혹할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자금 추적과 IP 조회를 완벽하게 따돌리기 위해 민석이 하드 디스크는 물론이고 메인보드의 주요 부품까지 모조리 떼어내어 달아나 버린 겁니다. 수연의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절망 어린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 내 인생을 통째로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튀었어. 등줄기를 타고 끈적하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장 민석의 출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기극을 증명할 단 1%의 흔적이라도 필요했거든요. 수연은 현관에 구겨져 있던 낡은 구두를 꺾어 신고 닫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칼날처럼 스치고 지나갔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시뻘건 분노를 식혀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캄캄한 아스팔트 위를 내달린 수연이 도착한 곳은 민석이 35억의 거액 대출을 일으킨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었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서자마자 대출 창구를 향해 돌진하듯 다가갔거든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흙탕물이 묻은 수연의 초라한 구두가 처참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두 주먹으로 단단한 대리석 데스크를 내리치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보안실 CCTV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어제 남편이 제 대리인이라며 찾아왔을 때 분명 제가 쓴 적도 없는 위조 위임장을 냈을 겁니다.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돌려봐 주십시오.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절규하는 수연의 외침이 은행 안을 울렸지만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 너머에 앉은 은행원은 귀찮은 기색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니터에서 눈길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방문 기록이나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벽에 가로막힌 듯한 차갑고 건조한 거절이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인 수연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법과 매뉴얼이라는 장벽이 사기꾼 민석에게 완벽한 도망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거든요. 힘없는 서민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묵살당하는 참으로 비통한 노릇이었죠. 수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른 침을 삼키며 쫓겨나듯 은행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달려간 곳은 인근 경찰서의 경제범죄 수사팀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매섭게 내리쬐는 비좁은 사무실 안 그녀는 구겨진 땅 문서와 조롱 문자가 찍힌 스마트폰을 수사관의 책상 위로 거칠게 쏟아냈습니다. 형사님, 제발 저 인간들 비행기부터 띄우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 인감을 도둑질해서 35억을 대출받고 해외로 도망치고 있다고요. 수연의 다급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키보드를 두드리던 수사관은 귀찮다는 듯 서류 뭉치를 옆으로 밀어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수연 씨, 아무리 억울하셔도 부부 사이의 일 아닙니까? 본인의 인감과 신분증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지금 당장 책상 위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방적인 정황 고발만으로는 당장 남편분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이고 냉혹한 법의 심판대 앞에서 수연의 두 다리는 완전히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지켜주어야 할 국가의 법망조차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민석의 완벽한 범죄에 면죄부를 쥐어주고 있었거든요. 억울함에 목 근육이 찢어질 듯 뻣뻣해지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오열이 역류해 올라오는 참이었습니다. 경찰서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온 수연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잃고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초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얇은 겉옷을 파고들었지만 뼛속까지 얼어붙은 그녀의 심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완벽한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끔찍한 무력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신경질적인 진동을 일으켰거든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액정을 켠 수연의 눈동자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비행기 이륙 직전 민석이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해 보낸 조롱 섞인 출국장 인증샷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등석의 넓은 좌석을 뒤로 젖힌 채 해맑게 V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여사와 민석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수연아, 35억 잘 부탁한다. 우리 먼저 갈게. 자신을 35억의 생지옥에 밀어넣고 도망치는 악마들의 그 눈부시게 행복한 미소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이성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비틀거리던 수연은 결국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차가운 계단 위로 엎어지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년간의 헌신적인 병수발과 가족을 향한 믿음이 거대한 빚더미와 비참한 조롱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는 차갑고 완벽한 어둠이 수연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품속에 구겨진 채 남아있는 그 누런 봉투 한 장이 불과 5분 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줄은요.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놓고 끝까지 나를 기만해? 이딴 쓰레기 다 태워버릴 거야. 어차피 내 인생도 이걸로 끝장났으니까. 수연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원망과 저주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두 손이 낡은 등기권리증의 양끝을 무자비하게 움켜쥐었거든요. 수연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시뻘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쓸모없는 돌산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려 소나기에 온 힘을 쥐어짰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종이의 윗부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거칠게 찢겨나가기 시작한 참이었죠. 내 억울한 인생도 35억의 빚더미도 모두 이 쓰레기 문서와 함께 끝장이라는 지독한 체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던 찰나였습니다. 조용히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놀란 수연이 황급히 리모컨으로 볼륨을 올리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규 방송을 끊고 등장한 긴급 속보 자막이 어두운 거실을 시뻘겋게 물들인 겁니다. 수연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종이 뭉치를 쥔 채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텔레비전 쪽으로 돌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행정구역상 강원도산 777번지 일대가 1,000억 원대 보상이 거론되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연은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등기권리증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자료랍시고 던지고 간 쓰레기, 바로 그 돌산 777번지와 주소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연의 두 손이 거짓말처럼 허공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붉은색 펜으로 동그랗게 칠해진 거대한 위성 지도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곁에 선 경제 전문가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붉은 얼굴로 지도의 특정 지번을 짚으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 구역입니다. 행정구역상 강원도 돌산 777번지 일대인데요. 집안이 단단한 거대한 안반지대라 그동안 개발이 전면 제한되었지만 역설적으로 미세한 진동을 완벽하게 막아야 하는 반도체 공장 부지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적의 입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금 규모만 최소 1,000억 원, 상업적 가치로는 수천억을 훌쩍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 777번지, 강원도 산 777번지. 뉴스 앵커의 입에서 거듭 흘러나온 그 주소는 수연의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강타하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수연은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두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했던 반쯤 찢어지다 만 그 낡고 누런 등기권리증. 그 빛바랜 종이 한가운데에는 선명하고 굵은 검은색 글씨로 강원도 산 777번지라는 주소가 똑똑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텔레비전 화면과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를 수십 번이나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이마를 타고 끈적한 식은 땀이 훅 흘러내렸거든요. 말도 안 돼, 이 쓰레기 땅이 나한테 던져준 이 돌산이 1,000억짜리 반도체 보상금이라고? 덜덜 떨리던 수연의 손에서 마침내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낡은 등기권리증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거든요. 바닥에 나뒹구는 그 누런 종이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욕하기 위해 던지고 간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단숨에 거머쥘 수 있는 눈부신 황금빛 왕관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를 35억 빚더미 구렁텅이에 처박았다고 기세등등하던 악마들이 1,000억짜리 로또를 스스로 며느리 발밑에 바치고 도망친 꼴이었거든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릇이었죠. 수연은 거실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밤 11시 15분. 박 여사와 민석이 타고 도망친 그 호화로운 비행기가 한국 땅을 떠나 이륙한 지 정확히 단 5분이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단 5분. 그 짧고도 허망한 찰나의 시간 동안 세상의 갑과 을, 생지옥과 천국의 주인이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신을 빚의 노예로 만들고 승리자가 된 양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오만한 사기꾼 모자. 그들은 며느리를 철저하게 조롱하기 위해 무려 1,000억 원짜리 보물지도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제 발로 도망을 쳐버린 참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가운데 시뻘건 압류 딱지들에 둘러싸여 우뚝 선 수연의 어깨가 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함에 겨운 오열이나 비참한 절망의 떨림이 아니었거든요. 숨을 깊이 들이켠 수연의 입가에서 시작된 작은 진동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발로 변해갔습니다. 텅 빈 빚더미 집안이 떠나가라. 수연은 미친 듯이 실성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괴할 정도의 웃음이 붉은 딱지들을 사정없이 때리며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두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서늘한 살기를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자들이 오만함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던져주고 간 이 천문학적인 권력. 수연은 이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합법의 무기로 저 간악한 시댁 일가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조여버리겠다고 뼈에 새기듯 다짐한 겁니다. 한참을 미친 듯이 웃어대던 수연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땅 문서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의 주름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그녀는 그 낡은 서류를 자신의 가슴팍에 단단히 품었거든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차가운 절망의 땀방울은 어느새 짜릿한 희열과 맹렬한 투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 계단을 구르는 나약한 며느리 김수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수연이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사나운 로펌의 사냥개들을 돈으로 사들이는 그 잔혹하고도 우아한 반격이 불과 몇 시간 뒤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며칠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지독한 폭풍 전야가 지나고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원도의 험준한 돌산 정상이었습니다. 수연이 위태로운 발걸음으로 그 척박한 꼭대기에 우뚝 서 있었거든요. 그녀가 딛고 선 곳은 다름 아닌 그 쓸모없던 돌산 시댁 일가가 쓰레기처럼 던지고 도망쳤으나 이제는 1,000억 원의 황금알을 품은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산 777번지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억센 산바람이
수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흩날렸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잊은 듯 꼿꼿한 자세로 발 아래 펼쳐진 얼어붙은 흙가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수연의 굽은 무릎이 천천히 꺾이더니 딱딱한 겨울 땅 위로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하고 떨리는 두 손에는 거친 오르막을 오르느라 가장자리가 조금 구겨진 부모님의 낡은 흑백 사진이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거든요.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만 하시다. 사위 민석의 교묘한 사업 자금 핑계에 전 재산을 털어주고 화병으로 돌아가신 가여운 부모님이셨습니다. 수연은 얼음장 같은 흙바닥 위에 부모님의 사진을 반듯하게 내려놓으며 거칠게 갈라진 손끝으로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분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안 울어. 내 피 빨아먹은 인간들 똑같이 피 말리는 지옥을 맛보게 해줄 거야. 수연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음성은 더 이상 며느리의 비참한 흐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벼려낸 서늘하고도 잔혹한 칼날과도 같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맹세였거든요. 볼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산바람에 곧바로 얼어붙었지만 수연의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한 살기를 띠며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부모님의 피땀을 쥐어짜 35억이라는 빚의 올가미를 씌우고 지금쯤 해외의 어느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박여사와 민석. 수연은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그 두 악마의 숨통을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끊어놓겠노라 뼈가 부서지는 듯한 각오를 다진 겁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의 냄새를 가장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는 승소율 1위 대형 로펌의 무겁고 육중한 마호간이 원목문이 거침없는 힘에 의해 양쪽으로 넓게 젖혀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화려한 회의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낡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는 수연이었거든요. 허름한 옷차림과 핏기가 가신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이고도 서늘한 기백은 그 거대한 공간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맞은편 상석에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수석 변호사는 불청객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소 수백억 대의 자산가들만 상대하는 그 오만한 사냥개의 눈에 낡은 구두를 신은 수연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잡상인 정도로 보였을 테니까요. 저희 로펌은 웬만한 사건은 취급하지 않습니다만 보아하니 수임료가 꽤 비쌀 텐데 감당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입술 끝에 매달린 노골적인 비웃음과 조롱이 회의실 안을 불쾌하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동요나 굴욕감도 스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녀의 차가운 눈매가 가늘어지며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매섭게 번뜩인 겁니다. 수연은 말없이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투명하고 두꺼운 유리 테이블 한가운데로 묵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호사의 얄팍한 비웃음이 얼음처럼 굳어버린 순간이었죠. 수연이 1,000억 원대 보상 확정 공문과 땅 문서를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깔아버렸습니다. 이게 내 담보입니다. 선임 계약은 지금 당장 하죠. 내 남편과 시어머니, 자본과 법으로 빠져나갈 구멍 없이 숨통을 조여주세요. 성공 보수는 원하는 만큼 꽂아드리겠습니다. 수연의 입에서 떨어지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마치 단단한 얼음송곳처럼 변호사의 고막에 깊숙이 내리꽂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깔린 서류들은 다름 아닌
강원도 돌산 777번지의 토지 수용 보상까지 정부 공문과 1,000억 원의 가치를 증명하는 막대한 감정평가서, 그리고 민석이 수연의 명의를 도용해 일으킨 35억 원의 불법 담보대출 증빙 자료들이었거든요. 종이 위를 스치던 변호사의 거만했던 시선이 그 천문학적인 숫자 1,000억에 가닿는 순간 커다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그의 자세가 허둥지둥 고쳐 앉혀진 겁니다.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어느새 극도의 탐욕과 자본을 향한 맹목적인 복종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문전박대를 당할 뻔했던 낡은 코트의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 기술자들을 돈으로 부리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는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로펌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계가 수연이 던진 1,000억 원의 압도적인 담보를 물고 미친 듯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변호사의 다급한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의실 밖에 수십 명의 엘리트 법조인들이 일제히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맹렬하게 날리며 사냥의 포위망을 짜내려 갔거든요. 법전이 거칠게 뒤적여지고 증거 자료들이 복사기를 쉴 새 없이 오가며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고소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수석 변호사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깃을 매만지며 수연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인 채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형사고소, 35억 전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놈들의 국내외 전 계좌 및 은닉 자산 가압류 신청까지 단 24시간 안에 완벽하게 묶어버리겠습니다. 수연은 푹신한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창밖으로 펼쳐진 빌딩 숲을 무심한 눈동자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박 여사와 민석은 지금쯤 해외 공항의 최고급 면세점을 기웃거리며 훔친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긁어대고 있을 테죠.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들이 벌인 그 돌산의 위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적 사냥개들이 이미 태평양을 건너 그들의 숨통을 향해 무자비한 이빨을 드러내고 돌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와 1년 내내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동남아시아의 최고급 프라이빗 휴양지였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럭셔리 브랜드의 VVIP 전용 명품관 공기는 바깥에 찌는 듯한 열기와 완벽하게 차단된 채 숨 막힐 듯 서늘하고 향기로운 냉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며느리 수연을 35억이라는 끔찍한 빚더미 생지옥으로 밀어넣고 도망친 시어머니 박 여사와 민석은 한국에서 저지른 악랄한 범죄는 까맣게 잊은 채 이 호화로운 파라다이스에서 승리자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제왕이라도 된 것처럼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탐욕으로 얼룩진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 여사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지는 VIP 전용 라운지의 최고급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몸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원이 하얀 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받쳐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다이아몬드 장식의 명품 시계가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오늘 아침 현지 브로커를 통해 막대한 투자 이민 자금을 송금하고 최고급 영주권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기에 모자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등등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탐욕스럽게 살이 오른 자신의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보며 입가에 비열하고도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거든요. 이 영롱한 다이아몬드 빛깔 좀 보렴.
한국에 두고 온 우리 호구 같은 며느리는 지금쯤 그 쓸모없는 똥땅에서 흙이나 파먹으며 35억 빚쟁이들한테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있을 텐데 말이다. 민석 역시 최고급 캐비어가 올려진 크래커를 베어 물고 샴페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자료랍시고 던져준 그 척박한 강원도 돌산이 불과 몇 시간 만에 1,000억 원의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보장금으로 변해 수연의 손에 절대 권력의 칼자루를 쥐어주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박 여사는 지극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을 향해 지갑에서 꺼낸 최고급 VVIP 블랙카드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오만하게 미끄러뜨렸습니다. 그 얇은 플라스틱 카드에는 며느리 수연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끌어모은 수십억 원의 피 묻은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무기였던 겁니다. 친절하고 완벽한 미소로 카드를 받아든 직원이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부드럽게 긁어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쾌한 결제 승인 멜로디 대신 단말기의 작은 액정 화면이 시뻘건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불길한 경고 메시지를 뱉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영업용 미소를 유지하던 직원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카드를 여러 번 옷깃에 닦아 다시 단말기에 밀어 넣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이내 직원은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박 여사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현재 한도 초과가 아니라 한국의 해당 금융사 측에 의해 전면 거래 정지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 그 네 글자가 박 여사와 민석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명품 간의 서늘한 냉기가 마치 날카로운 얼음송곳처럼 그들의 덩줄기를 타고 훅 흘러내렸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거만하게 늘어져 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여유롭게 샴페인을 홀짝이던 민석의 손놀림도 허공에서 뻣뻣하게 멈춰 섰거든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던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자신의 최고급 악어가죽 지갑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안에 꽂혀있던 프리미엄 신용카드들을 종류별로 모조리 꺼내어 유리 진열대 위로 신경질적으로 쏟아냈거든요. 수십 장의 플라스틱 카드들이 단단한 유리 표면 위로 처참하게 흩어지는 모습이란 그 자체가 이미 몰락의 전조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카드 종류별로 다 다시 긁어봐. 내 통장에 꽂혀 있는 현금이 얼만데 감히 VIP한테 거래 정지라는 소리를 해? 민석이 목에 시뻘건 핏대를 세우며 윽박질렀지만 직원의 손을 거친 그 어떤 카드도 끝끝내 결제 승인 창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 멍청한 악당들이 알 턱이 없었죠. 1,000억 원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수연이 대한민국 최고 대형 로펌의 무자비한 법 기술자들을 움직여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글로벌 금융 차단망의 덫을 완벽하게 가동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국내 최고 수준의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그들의 해외 결제망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차단해버린 데다 로펌에서 긴급으로 신청한 전 계좌 가압류 결정문이 시중은행의 시스템을 모조리 틀어막아버린 겁니다. 수십억의 불법 자금이 예치된 그들의 통장은 이제 단 1원조차 마음대로 빼낼 수 없는 완벽하게 밀봉된 콘크리트 무덤이나 다름없는 깡통으로 전락해버린 노릇이었죠. 민석의 이마 위로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이 얇은 실크 셔츠 밖으로도 선명하게 느껴질 지경이었거든요.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역시 방금 전까지 손목에 감겨 있던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빼앗기듯 직원에게 돌려주고는 극도로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신들이 겹겹이 쌓아 올린 얄팍하고 추악한 모래성이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의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000억 원대 보상금과 얽힌 35억 원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에 의해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진행됐고 두 사람은 국제사법 공조에 따라 출국 금지 조치되었으니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조사에 협조하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명품 백을 떨어뜨리며 대리석 바닥에 속절없이 주저앉았고 며느리가 쳐놓은 거대한 법의 그물에 갇혔음을 깨달은 민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 상류층을 행세하며 샴페인을 들이켜던 그녀의 핏기 가신 입술 사이로 절망과 공포에 짓눌린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자산 동결이라니? 출국 금지라니? 민서가 당장 변호사 불러. 아니, 말 좀 해봐. 한국의 빚더미로 처박아둔 수연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 돈줄을 이렇게 한 번에 싹 다 막아버렸다는 거야. 바닥에 흉하게 엎드려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유일한 생명줄처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박 여사와 사색이 된 얼굴로 땀만 뻘뻘 흘리며 뒷걸음질만 치는 비겁한 민석의 비참한 꼴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천국을 누리며 며느리를 조롱하던 모자의 오만한 낙원은 수연이 던진 보이지 않는 합법의 그물망에 걸려 이렇듯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생지옥으로 곤두박질치고 만 겁니다. 버려진 돌산에서 피어난 수연의 서늘한 칼날이 1만 킬로미터 밖의 휴양지에까지 날아와 악당들의 숨통을 단숨에 꿰뚫어버린 참으로 통쾌하고도 소름 돋는 응징의 첫 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줄이 끊긴 모자 사이에서 피어오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에어컨은커녕 빛바랜 선풍기 한 대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동남아시아 외곽의 후미진 빈민가 싸구려 여관방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흉물스럽게 피어있고 코를 찌르는 시큼한 악취와 숨통을 조이는 찌는 듯한 습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VIP 라운지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긁어대던 박 여사와 민석이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이 몽땅 동결되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마지막 도피처였거든요.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걸치고 오만하게 샴페인을 마시던 박 여사는 이제 땀방울에 흠뻑 절어버린 쉰내 나는 옷차림으로 삐걱거리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 흉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현지 풍토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붕괴 때문인지 열병에 시달리던 그녀의 입술 사이로 가래가 잔뜩 끓는 고통스러운 기침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민서가 애미 목마르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 시원한 물 한 모금만 제발 물 좀 다오. 박 여사가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입술을 달싹이며 허공을 향해 바싹 마른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끈적하고 무거운 침묵뿐이었거든요. 단돈 1,000원짜리 현지 지폐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원한 생수 따위는 그들에게 사치 중의 사치였습니다. 착한 며느리 수연의 피를 빨아먹고
도망친 악당들의 최후치고는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 어두운 방구석 한편에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뱀 같은 두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친아들 민석이었거든요. 그는 열에 들뜬 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고통에 지쳐 깊은 선잠에 빠져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얕은 수면 상태에 접어들자 민석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어머니가 웅크리고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는 떨리는 땀찬 손으로 박 여사의 품속을 짐승처럼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수연의 35억을 가로채고 도망칠 때 박 여사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속옷 안주머니에 꿰매어 숨겨두었던 마지막 남은 순금 가락지들과 비상금 지폐 가리고 어머니의 여권이 그의 썩어빠진 목표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금부치와 여권을 낚아챈 민석의 입가에 비열하고도 잔혹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훔친 물건들을 자신의 낡은 배낭 깊숙이 쑤셔넣고는 지퍼를 거칠고 단단하게 닫아버렸거든요. 엄마 미안해. 나라도 살아야지. 돈도 없이 다 늙고 병든 엄마까지 달고 뛰다간 타국에서 둘 다 길거리에 나앉아 객사해. 내가 혼자 빠져나가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부를게. 자신을 위기에서 구하려 며느리를 35억의 지옥으로 내몰았던 친어머니를 이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시궁창 같은 빈민가에 버리고 떠나는 기막힌 폐륜의 현장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대물림이라도 하듯 아들이 제 어미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는 꼴이었거든요. 그렇게 민석은 열병에 신음하는 늙은 어미를 싸구려 여관방에 홀로 내팽개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간 겁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후덥지근한 공기가 맴도는 현지국제공항의 출국장 앞이었습니다. 민석은 눈을 푹 눌러 쓴 모자와 땀에 젖은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걸음걸이로 검색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권으로는 출국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어머니 박 여사의 여권과 신분을 이용해 브로커가 알려준 얄팍한 꼼수로 위장 탑승을 시도할 참이었거든요.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고 등줄기를 타고 굵은 식은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빠져나가지 못하면 수연이 쳐놓은 1,000억짜리 거대한 법에 그물망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민석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민석이 내민 여권을 건네받아 스캐너 기계에 밀어 넣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경쾌한 톤과 알림 대신 직원의 모니터 화면 전체가 시뻘건 붉은색으로 무섭게 전멸하며 불길한 경고를 토해내기 시작했거든요. 무표정하던 직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의 발톱처럼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책상 아래에 숨겨진 비상호출 버튼을 거칠게 짓누른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민석이 낡은 배낭을 버려두고 뒷걸음질을 치며 인파 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에서 무장한 공항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해버린 참이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국제사법공조수사망에 오른 인물과 관련된 자이며 타인 여권 부정 사용 현행범입니다. 지금 즉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의 서늘한 금속 질감이 민석의 땀찬 손목을 잔혹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복이 흉하게 짓눌린 민석의 입술 사이로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출국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경멸 어린 차가운 시선만이 쓰레기를 보다 쏟아질 뿐이었거든요. 장면은 다시 퀴퀴한 땀 냄새와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한 현지 경찰서의 삭막한 조사실로 전환됩니다.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낡은 철제 의자에 주저앉아 있던 민석의 귓가로 조사실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의 처절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곳에는 산발이 된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두 눈을 한 방 여사가 현지 경찰의 거친 부축을 받으며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여간방에서 깨어나 아들이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을 모두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쯤 미쳐버린 그녀가 경찰의 신원 확인 연락을 받고 이 지옥 같은 조사실로 끌려온 겁니다. 조사실 중앙에서 아들의 비참한 몰골을 마주한 박 여사의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거칠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괴기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비틀비틀 다가가더니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민석의 뺨을 향해 온 체중을 실은 손바닥을 사정없이 날렸거든요. 민석의 고개가 반대편으로 흉하게 꺾여버렸습니다. 박 여사의 손자국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아들의 뺨을 바라보며 그녀는 핏물이 맺힌 목소리로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아. 내가 널 살리겠다고, 내 아들 하나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 착하고 만만한 며느리 피까지 모조리 빨아먹고 35억을 훔쳤는데 네가 어떻게 어미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어놓고 혼자 살겠다고 튀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지만 민석의 반응은 박 여사의 가슴에 더 크고 날카로운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맞은 뺨을 일그러뜨린 민석이 눈알을 희번득거리며 수갑을 찬 양팔을 거칠게 휘둘러 제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무자비하게 밀쳐버린 겁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볼품없이 나동그라진 어머니를 향해 민석은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짐승 같은 고함을 내질렀거든요. 그러게 왜 늙고 병들어서 내 발목을 잡아. 엄마가 수연이한테 위자료랍시고 그 쓰레기 돌산 문서만 안 던져줬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어. 다 엄마가 멍청하게 굴어서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잖아. 억울하면 엄마도 나버리든가. 조사실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박 여사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소름 끼치는 원망과 저주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끔찍하게 아끼며 며느리를 빚의 지옥으로 내몰았던 악당 모자가 이제는 완벽하게 무너진 신뢰 속에서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끔찍한 투견으로 전락해버린 노릇이었죠. 한국의 화려한 로펌 소파에 앉은 수연이 천억의 막대한 권력으로 조종하는 거대한 사법의 덫안에서 그들은 스스로 피투성이가 되어 파멸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조사실의 비명은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진짜 지옥에 비하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동남아시아의 퀴퀴한 도피처에서 짐승처럼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던 끔찍한 막이 내리고 어느덧 3년이라는 서늘하고도 잔혹한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완벽하게 손에 쥔 수연은 대한민국 경제계와 거대 유통망을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포식자로 진화해 있었거든요. 반면 타국의 썩은 시궁창을 전전하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연명하던 박 여사와 민석은 결국 현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 송환을 당하고 만 겁니다. 장면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몰아치는 대형 국제공항의 삭막한 입국장으로 전환됩니다.
불과 3년 전 수연의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돈으로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휘감고 오만하게 출국장을 빠져나갔던 두 악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누더기를 걸친 채 양손이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오고 있었거든요. 출입국 관리소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두 사람의 앙상한 무릎이 무참하게 꺾이며 강제로 꿀려졌습니다. 건조하고 무심한 표정의 출입국 관리 직원이 수십 장에 달하는 두툼한 법원 판결문과 압류 서류 뭉치를 모자의 눈앞에 가차없이 내던졌습니다. 무거운 서류가 바닥에 부딪히며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그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끊어놓는 사형 집행관의 선고나 다름없었죠. 이름 방영숙, 김민석. 두 사람 앞으로 지난 3년간 켜켜이 쌓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과 악성 사채로 넘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법정 최고 연체 이자를 모두 합쳐서 정확히 70억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을 당장 변제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거나 채권자들에게 쫓겨 길거리를 떠돌아야 할 겁니다. 70억 원. 과거 만만한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던 35억의 빚이 수연의 정교한 법적 설계와 지독한 이자 폭탄을 막고 무려 2배로 불어나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끔찍한 숫자를 두 눈으로 확인한 박 여사의 동공이 찢어질 듯 팽창했습니다. 파랗게 질려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호흡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거든요. 민석 역시 이마를 타고 끈적하고 차가운 식은땀을 쏟아내며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떡진 자신의 머리칼을 미친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수연이 치밀하게 쳐놓은 거대하고도 합법적인 빚의 거미줄에 완벽하게 포위되어 단 한 발자국도 도망칠 수 없는 철저한 파멸의 늪에 빠져버린 노릇이었죠. 가까스로 긴급 구속을 면하고 거대한 빚더미를 떠안은 채 한겨울 거리로 나앉게 된 모자는 당장 오늘 밤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단돈 몇 푼이라도 갚는 신용을 해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거든요. 칼바람이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을 완전히 잃어버린 박 여사와 민석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벼룩시장의 9일란을 뒤진 끝에 찾아온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야간 상하차 물류센터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역장의 거대한 철문이 흉하게 열렸고 트럭 매연과 시멘트, 먼지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가 모자의 폐부를 사정없이 찔러온 겁니다. 물류센터 한 구석에 마련된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 안 피로와 땀에 찌든 인력 소장이 두 사람의 초라한 행색과 시뻘건 압류 딱지 기록이 붙은 등본을 번갈아 훑어보며 비릿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볼펜 끝으로 낡은 철제 책상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모자의 마지막 남은 생존의 희망조차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잔혹한 현실을 입 밖으로 내뱉었거든요. 당신들 두 사람 신용불량에 온갖 통장 압류가 다 걸려있던데 여기서 뼈 빠지게 밤새워서 무거운 박스 날라봤자 법적으로 떼어주는 최저 생계비 딱 185만 원 빼고는 남는 돈 10원짜리 하나 없어. 당신들 월급의 나머지 전부 다 당신들을 올가맨 그 최대 채권자 통장으로 매달 자동 압류돼서 꽂히는 시스템이야. 뭐 그마저도 꼬우면 지금 당장 나가서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가. 알지? 최대 채권자. 그 이름 없는 거대한 권력자가 자신들의 목줄을 틀어쥐고 피땀을 빨아먹는 지옥의 절대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모자는 살아남기 위해 굴욕적으로 고개를 주걱거려야만 했습니다. 이윽고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의 야간 하역장으로 내몰린 두 사람은
얇은 작업복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지는 무거운 짐들을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거든요. 먼지와 굉음이 진동하는 작업장 한가운데서 노쇠한 박 여사가 자신의 몸무게 절반에 달하는 30kg짜리 거대한 화물 박스를 앙상한 어깨에 무리하게 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늙고 연약한 관절이 비명을 지르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폐부가 짓눌려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단말마가 그녀의 파란 입술을 비집고 새어나왔거든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달아빠진 무릎이 무참히 꺾이고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핏방울이 배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자신 몫의 짐을 나르며 거친 숨을 헐떡이던 아들 민석은 어머니를 부축하기는커녕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살기 어린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빨리빨리 좀 안 움직여. 여기서 쓸데없이 게으름 피우다 쫓겨나면 우리는 당장 내일 빚쟁이들한테 끌려가서 감옥 독방에 처박히는 거야. 나한테 70억 빚만 잔뜩 남겨놓고 내 인생 망쳐놨으면 늙어서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박스라도 똑바로 나르란 말이야. 아들의 잔인하고도 매정한 폭언에 박 여사의 주름진 눈가에서 탁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끔찍한 무게를 견디며 짐칸 안으로 기어들어 가야만 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모자가 육체적 고통 속에서 벌레처럼 언 땅바닥을 기며 일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업장 한쪽 벽면을 거대하게 채우고 있던 낡은 대형 전광판 화면이 칠흑 같은 하역장의 어둠을 찢으며 압도적인 빛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스피커를 통해 이 거대한 야간 물류센터마저 소유하고 있는 전국구 거대 유통사의 새로운 대주주 취임식을 알리는 웅장한 아나운서의 멘트가 작업장 전체에 울려 퍼졌거든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숨이 넘어가게 헐떡이던 박 여사와 민석의 시선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 거대한 빛의 광원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화면 속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는 화려한 취임식 단상 위. 그곳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하얀색 캐시미어 코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과 서늘한 권력을 내뿜는 여자가 오만하고도 고고한 자태로 서서 군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 화면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클로즈업되는 그 압도적인 대주주의 얼굴. 그 찰나의 순간 박 여사의 어깨에 위태롭게 들려있던 30kg짜리 짐칸이 얼어붙은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민석 역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끔찍한 소름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전광판 속 여자의 얼굴에 시선을 박아놓고는 전신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거든요. 화면 속에서 자신들을 벌레 보듯 차갑고 서늘하게 내려다보는 저 거대 유통사의 절대 권력자이자 자신들의 피 같은 월급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는 지옥의 최대 채권자. 그 무소불위 권력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3년 전 자신들이 35억의 빚더미에 처박아 두고 쓰레기 똥땅이나 파먹으라며 비웃고 조롱했던 그 만만하고 가여운 며느리인 김수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수연이가 왜 저 자리에? 자신들이 매일 밤 뼈가 부서져라 짐을 나르고 채찍질을 당하는 이 지옥 같은 거대 물류센터가 온전히 수연의 소유라는 사실. 자신들의 피땀 묻은 노동력이 일원 하나 남김없이 고스란히 수연의 발밑으로 헌납되고 있다는 이 끔찍하고도 완벽한 진실. 그 숨막히도록 잔혹한 합법적 노예의 굴레 속에서
박 여사와 민석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어붙은 흙가닥 위로 짐승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광판 속 수연의 서늘한 미소가 예고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직접 대면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거침없이 불어닥치는 경기도 외곽의 야간 하역장이었습니다.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친 끔찍한 혹한의 겨울밤이었거든요. 사방이 뻥 뚫린 거대한 시멘트 작업장 안으로 들이치는 겨울바람은 박 여사와 민석이 걸친 얇디얇은 싸구려 작업복을 종이장처럼 비집고 들어와 그들의 뼈마디를 사정없이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고가의 밍크코트를 두르고 호의호식하던 과거의 박 여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얼굴 전체가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오른 채 무거운 화물 박스들 사이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거칠고 무거운 택배 상자들의 모서리에 수백 번이나 쓸려버린 박 여사의 앙상한 손등은 이미 피부가 쩍쩍 갈라져 보기 흉한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얇은 피부 조직이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잔혹하게 터져버리며 검붉은 핏방울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무겁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는 참이었습니다. 민서가 애미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갈 것 같다. 제발 그 편의점에서 파는 얇은 목장갑이라도 하나만 사다오. 애미 정말 여기서 얼어 죽겠다. 박 여사가 피가 엉겨붙은 두 손을 가슴팍에 부여안고 짐칸을 정리하던 아들 민석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맺힌 채 거친 숨을 헐떡이던 민석은 어머니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화물 박스를 내동댕이 치며 악다구니를 쏟아냈거든요. 자신 역시 70억이라는 숨막히는 빚의 굴레에 짓눌려 당장 내일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으니까요. 한때 며느리 수연의 피를 빨아먹으며 경고했던 모자의 애정은 지독한 가난과 끔찍한 육체적 고통 앞에서 이미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하역장의 무거운 정막과 컨베이어 벨트의 굉음을 일거에 찢으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물류센터 입구 쪽에서 압도적인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눈이 멀어버릴 듯한 강렬한 빛기둥을 가르며 현장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온 것은 수억 원대의 최고급 VIP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무거운 차체가 얼어붙은 자갈밭을 거칠게 짓누르며 멈춰 서자마자 작업장 곳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거대 유통사의 양복 입은 고위 임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우르르 달려나와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고함을 퍼붓던 작업반장이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란 표정으로 확성기를 집어들고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다들 하던 일 당장 멈추고 대열 맞춰. 대주주님께서, 우리 그룹의 최대 주주님께서 직접 야간 시찰을 나오셨다. 다들 박스 내려놓고 허리 똑바로 펴고 고개 숙여. 대주주. 박 여사와 민석을 이 끔찍한 노예의 사슬에 묶어놓고 평생 피땀을 빨아먹는 그 지독한 최대 채권자이자 절대 권력자. 그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작업장 안의 모든 노동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일제히 고개를 숙였거든요. 박 여사와 민석 역시 사시나무 떨듯 전신을 바들바들 떨며 꽁꽁 언바닥에 흉하게 엎드렸습니다. 이윽고 최고급 세단의 묵직한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작업장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눈부시도록
새하얀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우아하게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완벽한 자태로 무장한 수연이 차갑고도 오만한 시선으로 얼어붙은 하역장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최고급 디자이너 수제 구두의 뾰족한 굽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날카롭고도 일정한 발걸음 소리가 하역장에 얼어붙은 공기를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그 소름 돋도록 우아한 발걸음은 일렬로 엎드려 있는 노동자들을 지나 정확히 피를 흘리며 바닥을 기고 있는 박 여사와 민석의 바로 앞을 향해 좁혀져 오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구두 굽소리가 두 사람의 머리맡에서 단호하게 멈춰섰습니다. 하역장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 사이로 처참하게 새어나왔죠. 내 소중한 물건들에 함부로 그 더러운 피 묻히지 마세요. 불결하니까. 벌레만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마치 바닥에 기어다니는 하찮은 미물에게나 던질 법한 그 지독하게 오만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박 여사와 민석의 고개자 반사적으로 번쩍 쳐들렸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눈부신 하얀 코트의 주인이 과거 자신들이 35억의 빚더미에 처박아 버렸던 그 만만하고 무능했던 며느리 수연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두 눈으로 확인하고야 만 겁니다. 수연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과거의 나약한 눈물 따위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피와 살을 완벽하게 발라내어 지옥의 밑바닥까지 씹어 삼키려는 거대하고도 잔혹한 포식자의 권력만이 매덥게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수연의 압도적인 권위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모자는 그 순간 자신들이 인간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조차 모두 내던져버렸습니다. 박 여사와 민석은 약속이라도 한 듯 꽁꽁 얼어붙어 딱딱한 시멘트 바닥을 향해 자신들의 이마를 미친 듯이 내리찍기 시작했거든요. 두 사람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하역장의 공기를 섬뜩하게 갈랐지만 수연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비참하게 엎드려 수연의 하얀 구두코를 향해 두 손을 미친 듯이 비벼댔습니다. 수연아, 아니 대주주님,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우리가 정말 미쳤었다. 우리가 천벌을 받을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 좀 꺼내다오. 자신들이 위자료랍시고 던진 돌산 문서가 천억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악당들의 뼛속까지 비참하고도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발밑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박 여사와 민석의 흉측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수연의 붉은 입술 끝이 비로소 서늘하고도 지독하게 아름다운 호선을 그리며 말려 올라갔거든요. 70억의 합법적인 사슬에 묶인 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옥의 노동 속에서 마침내 수연이 그들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완벽한 심판자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수연이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는 그들의 애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칼바람이 울부짖는 경기도 외곽의 야간 하역장이었습니다. 그 차갑고 거친 시멘트 바닥 위로 한때 최고급 VIP 라운지에서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던 박 여사와 민석이 벌레처럼 납작 엎드려 있었거든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눈부신 순백의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수연은 제 발밑에서 피와 땀에 절어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 흉측한 몰골들을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는 서늘한 눈동자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35억의 빚더미 지옥에 밀어넣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입장이 뒤바뀌어 자신의 하얀 구두코에 이마를 찌으며 자비를 구걸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었죠. 수연의 붉은 입술 사이로 비릿하고도 차가운 조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뒤에 도열해 있던 수행 비서를 향해 가볍고 건조한 손짓을 보냈거든요. 수연의 무심한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서가 품 안에서 매끄러운 고급 가죽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바닥에 엎드린 민석의 눈앞으로 두툼한 서류 한 장을 가차없이 던져내렸거든요. 빳빳한 최고급 용지가 거친 시멘트 바닥 위에 떨어지는 순간 모자에 얼어붙은 심장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사형 선고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민석은 사시나무 떨듯 전신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그것이 유일한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핏발 선 누나를 미친 듯이 굴려댔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사기 혐의,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내일 당장 차가운 감방행인 거 알지? 살고 싶으면 당장 서명해. 수연의 목소리는 영하 10도의 칼바람보다도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역장의 모든 공기가 그녀의 한마디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던진 서류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물류센터의 짐을 나르지 않으면 즉시 철창 신세를 져야 하는 평생토록 쳇바퀴를 돌려야만 하는 지옥의 노예 계약서이자 그들의 숨통을 영원히 틀어주는 족쇄였습니다. 어머님과 당신 둘이서 매달 이 물류센터에서 내리는 할당량을 완벽하게 채우면 감옥에 처박히는 것만은 면하게 해주지. 수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마치 뾰족하게 벼려낸 얼음 조각이 되어 민석의 고막을 잔혹하게 찢어발겼습니다. 감옥, 구속, 그 끔찍하고도 파괴적인 단어들이 뇌리를 때리는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이미 형체도 없이 증발해버리고 만 겁니다. 민석은 비서가 내민 차가운 금속 장식의 만년필을 동상에 걸려 파랗게 질린 두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펜을 쥔 소나기가 기괴하게 뒤틀렸지만 민석은 거친 숨을 헐떡이며 서류의 하단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미친 듯이 갈겨싸기 시작했거든요. 날카로운 펜촉이 고급 종이 표면을 거칠게 긁고 지나가는 그 몇 초가 민석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수연에게 넘겨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항 하나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맹목적인 생존 본능으로 서명을 마친 민석을 향해 수연이 서늘하고도 잔혹한 목소리로 마지막 독소 조항의 대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단 명심해.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당신들이 갚아야 할 그날의 변제의 칼당량을 못 채우면 이 합의는 즉시 파기야. 그 즉시 당신들 모자는 차가운 감방 독방으로 직행하는 거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조건이었습니다. 아플 수도 다칠 수도 심지어 늙고 병들어서도 안 되며 오직 수연을 위해 평생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예 기계로 살아야만 한다는 가장 합법적이고도 잔혹한 족쇄였거든요. 수연은 서명이 완료된 합의서를 비서를 통해 걷어들이고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우아한 구두 굼소리를 남기며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육중한 차문이 닫히고 압도적인 엔진음과 함께 수연의 차가 하역장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겁니다. 수연이라는 거대한 절대 권력자가 남기고 간 짙은 공포가 거치자마자 꽁꽁 언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박 여사의 몸이 한계에 다다른 듯 흉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척추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허리 통증이 몰려온 박 여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거칠게 나동그라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거든요. 피가 엉겨붙은 두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부여잡은 채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싹이며 아들 민석을 향해 애처로운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연이라는 공통의 거대한 적이 물러갔으니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핏줄인 아들이 쓰러진 자신을 따뜻하게 부축해 줄 것이라는 얄팍하고도 처절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합의서의 사본을 뚫어져라 노려보던 민석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충류처럼 차갑고 기괴하게 돌변해 있었거든요. 그의 붉게 충혈된 동공 속에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향한 연민이나 천륜 따위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종이 위에 적힌 살인적인 일일 할당량과 그것을 단 1%라도 채우지 못했을 때 자신이 끌려가게 될 차가운 감옥의 공포만이 그의 이성을 완벽하게 집어삼켜버린 참이었죠. 민석은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 여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악다구니를 폭발시켰습니다. 일어나. 당장 안 일어나. 엄마가 여기서 드러누워서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합에 파기돼서 나까지 당장 감옥 간단 말이야. 민석의 핏발선 고함 소리에 박 여사의 주름진 눈동자가 찢어질 듯 팽창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놓고 그 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만만한 며느리를 지옥으로 내몰면서까지 지켜냈던 유일한 혈육이 이제는 자신을 감옥행을 막기 위한 노동도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충격에 빠져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헐떡이는 어머니를 향해 민석의 눈빛은 한층 더 광기 어리게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하역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묵직한 철제 카트를 향해 발길질을 퍼부었거든요. 녹슨 카트가 시멘트 바닥 위로 처참하게 쓰러지며 하역장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을 일으켰습니다. 그 충격에 놀란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았지만 스스로 가장 악랄한 감독관이 되어버린 아들의 끔찍한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 오늘 밤 안에 저 대형 탑차 세대 분량 다 못 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당장 일어나서 짐부터 날라. 할당량 다 채우기 전까지는 쉴 생각도 밥 한 숟갈 먹을 생각도 꿈도 꾸지 마. 주변 기물을 미친 듯이 걷어차며 자신의 친어머니를 노예처럼 부리는 민석의 살기, 어린 윽박지름, 그리고 갈라진 피부 사이로 배어나오는 고통 속에서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30kg짜리 짐칸을 향해 기어가야 하는 박 여사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제 고결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자본과 법이라는 가장 우아하고도 차가운 무기를 이용해 그들 모자의 천륜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끔찍하게 감시하고 채찍질하고 살점을 갉아먹어야만 단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이 완벽한 합법적 무간지옥. 그것이 바로 버려진 돌산의 재투성이에서 절대 권력의 제왕으로 부활한 수연이 설계한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결정체였던 노릇이었죠. 햇빛 한 줌 허락되지 않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거대 물류센터의 창고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육중한 컨베이어 벨트가 마치 죄인들의 뼈와 살을 씹어 삼키는 지옥의 톱니바퀴처럼 무거운 쇳소리를 토해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매캐한 시멘트 먼지와 매연이 짙게 깔린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박 여사가 자신의 몸짓만 한 무거운 화물 박스를 끌어안은 채 처절한 신음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과 달아빠진 관절은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바싹 갈라진 입술 사이로는 척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의 단말마만이 짐승처럼 새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허리야, 나 죽는다. 민서가, 애미 허리가, 뼈가 다 부서져서 내릴 것만 같아. 제발 단 1분만 숨 좀 고르게 해다오. 박 여사가 핏물이 엉겨붙은 손가락을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무간지옥에 자비 따위는 존재할 리 만무했거든요. 그녀의 바로 옆에서 핏발선 누나를 번뜩이던 아들 민석이 질긴 포장 테이프를 거칠고 신경질적으로 끊어내며 또다시 등골이 서늘한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과거 어머니의 품에서 호의호식하던 교만한 아들의 얼굴은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채 오직 그날의 할당량과 감옥에 대한 극도의 공포로 미쳐버린 악기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지금 쉴 틈이 어디 있어. 저기 밀려드는 박스들 안 보여. 엄마가 오늘치 할당량 못 채워서 나까지 감옥 독방에 처박히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잔말 말고 빨리 테이프나 발라. 어머니를 향해 무자비하게 테이프 뭉치를 집어 던지는 민석의 광기 어린 고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굉음에 섞여 창고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을 올가맨 물리적인 철창도 채찍질을 가하는 간수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은 수연이 거대한 자본과 70억이라는 합법적인 빚의 사슬로 정교하게 짜놓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잔혹한 무간지옥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핏줄의 살점을 물어뜯어야만 단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이 끔찍한 형벌은 그들이 짐을 나르다 쓰러져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어둠과 고통의 끝에서 화면은 마치 거짓말처럼 눈부신 빛의 세계로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탁한 매연과 시멘트 먼지 대신 향긋한 꽃내음과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이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평화로운 힐링파크였습니다. 수연이 손에 쥔 최고급 찻잔에서는 따뜻하고 향긋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35억 빚을 떠안고 차가운 경찰서 계단에서 홀로 삼켜야 했던 혹독한 겨울밤의 눈물은 이제 이 눈부신 봄 햇살 아래 완벽하게 보상받았습니다. 따사롭게 내리쬐는 햇살을 병풍 삼아 마련된 최고급 야외 테라스의 테이블에 수연이 눈이 시리도록 우아하고 여유로운 자태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녀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은 눈부신 봄 햇살은 과거 35억 빚더미의 지옥에서 흘렸던 차가운 눈물 자국을 완벽하게 말려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수연의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도자기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은은한 홍차의 향기가 코끝을 맴도는 가운데 찻잔과 받침이 부드럽게 맞닿으며 청아한 소리를 냈거든요.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 시댁 일가를 향해 번뜩이던 서늘한 복수의 살기나 원망 따위는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되찾은 절대 권력자의 여유롭고도 따뜻한 미소만이 붉은 입술 위에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윽고 수연이 찻잔을 내려놓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린 곳. 그곳에는 과거 부모님의 피눈물이 서려있던 강원도 땅의 보상금으로 세워진 눈부시게 아름답고 거대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수연이 전액사재를 털어 건립한 최고급 무료 실버타운 봄날의 집이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사위에게 사기당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신 가여운 부모님.
수연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기리며 세상에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존중받는 노후를 선물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하며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수연의 눈가에 맑고 따뜻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시댁 식구들은 평생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노예가 되었지만 수연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뿌리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하 15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물류센터 하역장. 뼈가 부서져라 상자를 나르던 박 여사와 민석은 벽면에 걸린 대형 전광판을 통해 수연이 지은 봄날의 집 뉴스를 너클 잃고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과 최고급 식사가 제공되는 그 궁궐 같은 실버타운에서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동상 걸린 손을 부여잡고 처절한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그 착한 며느리만 안 내쫓았어도 지금쯤 저 궁궐에서 왕비처럼 대접받으며 편하게 늙어갔을 텐데. 자신을 며느리라 부르지도 않던 어미가 이제 와서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민석 역시 절망에 빠져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춥고 어두운 하역장을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노예였으니까요. 진정한 복수는 악당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내 삶을 가장 눈부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수연의 통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반격의 드라마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며느리의 등에 가장 잔인하게 칼을 꽂았던 시댁 일가가 결국 자신들이 위자료랍시고 던진 그 쓰레기 돌산 문서에 목이 졸려 평생을 합법적인 노예로 살아가게 된 참으로 완벽한 사이다 결말이었거든요. 남의 피눈물을 밟고 쌓아 올린 헛된 오만함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겨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해준 그야말로 인생사연지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캄한 물류센터에서 짐승처럼 박스를 나르고 있을 박 여사와 민석을 생각하면 10년 묵은 체증이 싹 다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실 겁니다. 혹독한 겨울의 칼바람을 맨몸으로 버텨내고 마침내 눈부신 봄날의 햇살을 온전히 되찾은 수연의 미소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매일매일도 언제나 억울함 없이 평안하고 눈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함과 짜릿함을 안겨드렸다면 영상 닫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연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사이다 사연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눈물 쏙 빼는 분노를 넘어 속을 확 뒤집어 놓을 만큼 기가 막히고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